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 정치권의 대치 전국은 더욱 가팔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으로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승현 기자, 여야 대치 분위기가 계속 심화할 걸로 예상이 되죠? 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 따른 공격 대상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서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에서 당원 5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요구한 건 정당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남아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추가 압색 시도에 대비해 모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사면에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분노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에서 국회 법사위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사면 관련 청원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고승현 기자, 8월 임시국회도 다음 주면 본격화되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대결도 예고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여야는 다시 2차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방송 3법 가운데 2개의 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재개를 예고한 상태지만 민주당과 범여권이 한 법안당 24시간 만에 표결 종결 투표를 한다면 이 법안들은 이르면 25일쯤 모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뿐 아니라 검찰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우 전쟁 휴전이 아닌 평화 협상을 논의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음 주로 추진 중인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상 간 3자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평화 협상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영토를 요구한 걸로 전해집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최선은 휴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a lot of points were agreed on, one or two pretty significant items, but I think they can be reached. Now it's really up to President Zelensky.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안보 보장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넘기면 신속한 평화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푸틴이 수용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는 1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 대화가 잘 될 경우 푸틴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22일까지 갖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와의 회담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Хочу сразу отметить, что визит был своевременным и весьма полезным.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 종식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땅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음 주 회담에선 영토 문제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라 여야 극한 대치가 예고됩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는 특검에 출석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쟁점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1일 목요일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민주당에서 이 방송 입법을 처리하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이렇게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상당히 속도를 내는 걸로 보여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송법을 개정한다라고 한다면 방송이 오히려 독립성을 갖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사실상 원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도 감독을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도 노조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이 너무 과도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제한하는 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법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한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여당과 좀 협상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협상을 하지 않고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여야의 대치 전국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사실 조금 전에 그 광복절 행사를 갔는데 대통령이 오늘 저녁 행사에도 좀 오시죠라고 얘기를 합디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내 옆에 앉았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사람하고 악수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던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하고 마음 편하게 악수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정말 무지막지하고 무도한 이런 사회가 이런 정권이 될 거라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가 됩시다. 싸웁시다. 네, 점점 더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을 의미하는 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아보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여권이 24시간 이후에 그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방송법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요.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에는 24시간이 좀 지나는 경우에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내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렇죠. 지난 방송법 때도 24시간이 지나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바로 민주당에서 표결로 중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왜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느냐.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 없이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방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독소조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법안이 시행이 된 다음에 3개월 안에 사장이라든지 방송사의 이사들 모두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를 민주당에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조차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서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방문진법 그리고 EBS법 이런 것들도 이번에 21일부터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에게 대안 제시를 왜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3개월 안에 모든 임원진이 내려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언론 통제가 아닌지 국민들 앞에 민주당이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또다시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비상대기에 돌입을 했고요. 야권에서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의 압박이 여야 극한 대체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한 번쯤 통과돼야 될 부분이죠. 뭐냐면 김건희 씨가 너무 어떤 공천이라든가 이권의 모든 거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뭔가 대가를 받고 해준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서희건설에서 먹거리를 받은 줄 알았더니 귀걸이도 받았고 브로치도 받았고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그 사이가 임명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떠한 뇌물을 받고 공천을 주고 인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특검이 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당에서 특검에 관여한다거나 대통령실에서 특검에 관여할 수 없는 독립적인 수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에서는 이제 당사에서 압수수색을 막는 시위도 하고 있고 지금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이 당권 주자들의 두 번째 TV 토론이 열리거든요. 그 전까지 쟁점이 계속되었던 게 뭐 전환길 씨 논란이라던가 찬탄 반탄 이런 건데 이번 토론에선 좀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일단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20일까지 영장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당사 로비에서 좀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광복절 행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 피켓 시위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선명한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는 전환길 씨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찬탄, 반탄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후보들도 두 쪽으로 나눠져 있고 당원들도 많이 나눠져 있어요. 당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해주는 이야기들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변수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조경태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거듭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신 후보, 반극우 연대 후보가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입장 변화가 있는지. 당원들이 이렇게 4명을 뽑았는데 그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뭉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개혁의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요, 이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가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이러면서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상식적인 후보는 혁신파로 분류되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를 일컫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두 후보가 단일화의 속도를 낼지 밖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는 뭐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성 지지자들의 표심이 좀 더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변이 없을 것이다. 김문수가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한다면 괜히 단일화를 통해서 혹시라도 자신이 떨어질 위험성을 배제해야 될 것이고 또 민심 20%, 당심 80%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 후보가 돼서 결선 투표에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위험 부담은 줄이면서 자신이 결선 투표에 나가는 그 방식을 좀 택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은 많이 멀어졌죠. 네. 아무래도 중도층 표심보다는 국민의힘의 어떤 극우,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뭐 결선에 나간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국민의힘이 멀어지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4명의 당권 주자들 가운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우세한 상황인데 단일화로 막판 연대를 한다면 판세가 뒤집힐 수 있을까요? 단일화를 한다면 조경태 후보, 안철수 후보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썼던 워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가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후보들, 뭐 조경태, 안철수 이외에 김문수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해주는 많은 당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러한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발표된 결과들을 보았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의 어떠한 정치적인 궤적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무리해서 단일화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본인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 어쨌든 각자의 매력을 우리 당원들께,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에 끝까지 주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회와 야당 소식 짚어봤으니까 이번엔 대통령 소식도 한번 알아보죠. 이 광복절 행사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자화자찬 쇼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국민들과 영화를 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시민들의 신청을 받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과 접점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민들과 접점을 늘려나간다는 측면도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군인들이 이 내란에 개입돼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모습. 그러니까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군대의 뿌리는 독립군이고 광복군이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고까지 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우리 군대의 뿌리는 홍범도 장군처럼 광복,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전쟁에 있어서 목숨을 잃으면서도 끝까지 했던 분들, 이분들이 뿌리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내란에 동원된 군대와는 절연해야 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관람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등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또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의 피해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정말 광복절 정신, 국민통합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분열의 아이콘인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이런 것들을 한 상황에서 저는 조금 아까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 굉장히 맞지 않은 행보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미국과 그 일본을 가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착실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송영길, 정진상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광복절 특사에도 이들이 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말에 있을 성탄절 특사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사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조국 전 대표와 뭐 윤미향 전 의원 이런 사람들만 사면을 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있는 것이고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사면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권 초기에 어쨌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도 올해 안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관련 목소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양부남 의원이요. 조작된 증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선고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김용훈 무죄다.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도요. 정진상 전 실장과 송영길 전 대표까지 거론을 하면서 동지들이 돌아올 수 있게 힘쓰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론은 아닙니다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이런 인사들에 대한 사면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거기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측근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면에 있어서 더 엄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사회적 통합이라든가 합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검찰들이 정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조작하거나 너무 과하게 진술을 받아내서 사건이 왜곡된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가 충분히 필요해요.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도 검사장 출신으로서 워낙 검찰을 잘 알고 사건의 속성, 수사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가 그 진술에 굉장히 출발점이 됐어요. 근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죄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속되어 있지 않은 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주범과 이게 역전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건 왜곡의 좀 출발점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로 재편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정 대표 취임 각오대로 각종 개혁 작업이
착착 속도를 내고 있죠. 지금 정청래 대표는 개혁의 길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 언론개혁의 열차가 출발합니다.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를 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개의 법도 통과시켜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네, 정 대표는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추진을 하고 국민의힘과의 대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그야말로 초강경 태세인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높은 지지율을 믿고서 과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민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유령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야당에서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여당이 야당을 좀 감싸안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번에 광복절 행사에서도 국민임명식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특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못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박수현 수석 대변인 했던 이야기가 이것은 그냥 야당이 알아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설득할 만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대통령의 모습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 개인 정치적인 생활을 이제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고요. 법무부가 반박에 나서면서 공방이 번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황반 변성이라는 게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이르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또 당뇨와 겹쳐 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진료를 계속 받아왔던 서울대 병원에 외래 진료를 신청을 했는데 구치소 측 의무과에서는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자, 법무부에서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입소 후에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의 주장은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고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병원에서 진단서만 떼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서에 써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치소 내에서도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처방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당뇨라든가 황반변성 등 눈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시절 때도 알려졌던 얘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때도 매일같이 술을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되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눈이 구속되자마자 마치 곧 실명될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흘리면서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병보석으로 좀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저지른 죄의 엄중함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들이 받는 고통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만으로 병보석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좀 수사에도 좀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가던 서울대병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좀 처방을 받고 싶은데 결국에는 지금 구치소에서 가까운 병원 가라라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개인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실 수 있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처방을 받고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치소와 법무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특검 기간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내란 특검이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특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겠죠? 아니 지금 특검 수사하고 있고 특검에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범죄 혐의가 김건희 씨 등이 너무 많다.
라고 한다면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은 수사 중이고 특검에서 그런 요청이 없기 때문에 뭐 수사 연장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수사가 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그 연장이 되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특검 기한이 연장되면 좀 정치 보복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연장이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법을 지금 개정해야겠다라고 민주당 안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기간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특검 그 법안으로서의 수사 대상도 확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넣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특검에서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기세가 눌린달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3대 특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안들 정리를 조금 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 강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직무 중에 매일 술을 마셨다. 이 부분은 뭐 확인되진 않은 사실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되면서 키우던 강아지 토리를 비롯한 반려동물들 누가 돌보는지 궁금했는데 뭐 다행히 보살펴줄 사람을 찾았다고요? 네, 뭐 강아지라든가 이런 반려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실은 저도 이 강아지들을 어떻게 키우나라고 했는데 보호자진들이 키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나곤 기자입니다.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시커먼 연기가 끝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시뻘건 불길이 새어나오자 소방장비로 연신 물줄기를 뿜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난 집에 살던 2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고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60대 남성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집이 아닌 18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민 80여 명은 휴일 아침이라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뛰쳐나왔습니다. 약 89명이 저희 소방대에 의해 신속하게 대피되고 현재 이재민이 발생한 관계로 마포구청에서 이재민에 대한 숙소와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압에 나섰고 불은 2시간 반 만인 10시 4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건입니다. 네,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광복 80주년을 빛내는 훈훈한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수 현 씨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서 2025 8.15 런이라는 기부 마라톤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82.5km 마라톤 완주에 성공을 했고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조성된 기부금 23억 원 전체를 기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서 기부 마라톤 대회 2025 8.15 런 이걸 연 거예요. 현 씨가 이것을 열어서 82.5km, 일반 마라톤 거리의 2배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7시간 50분 22초 만에 완주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거의 선수 정도의 그러네요. 대단하네요. 속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완주를 하고 또 19,000여 명 정도가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3억 원 정도의 기부금이 조성이 됐거든요. 이것을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훈훈한 소식도 있는데 좀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다음 연휴가 언제지 이렇게 살펴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달력을 한번 보시죠. 10월 10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게 될 경우에 열흘의 추석 황금 연휴가 가능할 거란 기대가 나왔는데 정부가 딱 잘라서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하죠. 예, 이게 이제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10월달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검토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
그 임시 공휴일 지정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안 한다고 이제 밝혔는데 그 이유가 연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바람에 국내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임시경유 지정을 지금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외여행이 늘어나나요? 이렇게 길면은? 실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1월 27일에 그 설 연휴 때 임시공휴일 지정을 했었는데 그때 1월 달에 해외여행이 월간 기준 사상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국내 여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활성화하려고 임시경유를 지정했더니 국내 경기는 오히려 위축이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했던 것이고 이 여행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네.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가 1월 달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기대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추석에 임박해서 좀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 그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동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혹시 또 임시공휴일 지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가 나오는데 올 설 연휴 때 임시공휴일 지정도 임박해서 2주 전에야 결론이 났거든요. 올 추석 연휴 때도 어쩌면 임박해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 또 우려스러운 소식 하나 더 짚어볼게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심상치가 않다고 하거든요. 이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6주 연속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원인이 뭔가요? 예, 지금 뭐 그렇게 6주째 증가하고 있는데 8월 3일부터 9일까지 입원한 환자가 272명인데 네. 이게 그 전주 대비 23.6% 증가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일구 환자가 빨리 증가하는 이유는 요즘에 날이 더우니까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속에서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빨리빨리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입원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60%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층인데 이 경우에 문제가 고령층이 이러한 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60%가 고령층이고 또 50세 이상 그 64세 이하도 18.3%.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한 8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좀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이게 특정 연령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치료받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국가가 격리를 강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설사 증상이 약하다 하더라도 내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걸리신 분들은 각자 알아서 개인 휴가를 받던지 일을 좀 쉬면서 치료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충분한 휴식으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떠난 여행지에서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을 경험하면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논란이 됐던 관광지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고개를 숙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리 먹으라고 독촉하고 바가지 하나 보는 게 아니거든 우리 집에는. 저를 잡숴야 돼. 반말을 하기도 합니다. 비계 삼겹살과 저희 기름 싸들이랑 별로 바가지 요금은 논란의 단골. 심지어 잔반 재사용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SNS를 통해 퍼진 영상들은 즉각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와 그 뒤로부터 안 하고 장사가 안 되잖아요. 식당이 잘 돼야 우리도 팔아먹던데 안 되잖아. 지금 이제 황금 연휴인데 손님들이 급감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도 보여줍니다. 자치단체장들까지도 잇따라 머리를 숙입니다. 관광객 여러분께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발생한 불편 사례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들에게 친절 교육을 시키고 캠페인도 벌입니다.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고 빠르니까 그거로 인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까 봐 이제 사과도 빨리빨리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실추된 이미지는 곧바로 회복될 수 있을까? 비계 삼겹살 논란의 원조였던 제주. 7년간 부동의 1위에서 지난해에는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 간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내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100만 명씩 줄었습니다. 통갈치구이가 한 1-20만 원 정도 하는데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 그럴 바엔 좀 동남아 쪽 가서 그냥 노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관광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 가게를 꾸준히 늘렸습니다. 가격과 위생, 서비스까지 도가 인증하는 곳입니다. 그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착한 가게 업소가 이 브랜드가 딱 있으니까는 손님들이 믿고 오는 거지. 이런 노력 때문인지 제주를 찾는 발길은 최근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논란이 된 다른 관광지들도 구호에만 그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TV조선 구자혁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중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31도, 전주와 대구는 34도, 강릉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중부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내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종일 내리기보다는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당분간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이번 한 주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7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